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7년도, 18년도에 큰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차용증 쓰셨습니까? 뜨끔하실 거나 언제 돈 받았는지도 기억도 못 하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매년 세무조사의 대상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이에요. 가족 간의 생활비는 세금 추징하는 게 아니지, 그런 대상 자체를 안 보죠. 이게 비과세 세목인데 비과세라는 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자녀에겐 좀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익스큐즈가 된다라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세법상에서 좀 잘못되거나 위험한 금융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계좌이체를 줘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터지냐, 다양한 징여세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은 상속세가 펼쳐졌을 때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보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죠. 상속세 세무조사가 펼쳐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세무서의 직원분들도 10,000원, 20,000원까지 다 보냐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기준점을 100만 원으로 잡으세요. 1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거는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섰다라고 좀 봐요. 그렇다고 막 지금 99만 원 막 100번 주지 마세요. 진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인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도 한 번에 다 뽑아내서 봅니다. 생각보다 쉽게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약간 기준점 100만 원을 잡으세요. 100만 원 이하는 사실 뭐 좀 사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결혼자금 관련해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 지원은 받아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판례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조사를 다 나가진 않아요. 결혼자금이 해봤자 뭐 축의금이나 이런 거 다 일정한 비용이 자금이 있잖아요. 혼수자금도 적혀 있어요. 진짜 법에 적혀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된 혼수자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이어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법원에 판례가 나왔던 건 뭐냐면 너무 과도했던 거죠. 첫 번째 뭐였냐면 축의금이 몇 억 단위였어요. 그게 이제 친척들이 축의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증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죠. 사회통념상의 기준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축의금도 본인 거랑 혼주 거 따로 나누셔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혼주의 결혼식이죠. 혼주에 이제 수금일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혼주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자금이 가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방명록 쓰잖아요. 그것까지 다 매칭을 해서 가져갈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혼수자금도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혼수자금과 비례해서 어떤 자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응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결혼자금에 이제 큰 돈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수자금에 즉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일상생활에는 전혀 일도 무관하게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극단적인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면 생활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은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됐어요. 현금을 내가 줬다, 그걸 다시 받았다. 그러면 준 거 증여, 받은 거 증여예요. 원래는 현금은 태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주고 받았던 금액이 서로 똑같은 자금인지의 일치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여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다 대부분 국세청도 합리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에 펼쳐지는 얘기니까 그런 정도는 대부분 익스큐즈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냐 없냐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진짜 대학교 다녀요. 대학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학원 다니면 어느 정도 이제 품위유지 필요하니까 이 카드 좀 써라 해서 뭐 적당히 썼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미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경제적 능력이 왕성한데도 그 카드를 받아서 썼다. 그러면 그건 장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라.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은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산세가 원세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저는 절대 권하지 못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위험해요. 더 잡아내기 쉽습니다. 왜냐면 채무 변제 내역은 누가 입금을 해줬는지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기도 하고, 채무는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했느냐를 첫 번째 따져봐요. 본인이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현금을 인출해줘서 갚았다 뭐 이런 내역이면 부모님이 인출해준 그 금액의 내역이 포착되니까 쉽게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 사후관리를 하는 대상이 가장 대표적인 거 부담부증이에요.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임대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6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걸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요. 그러면 이 6억 원의 채무는 유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4억 원, 남은 차액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순수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 당사자가 누구죠? 이 6억 원을 자녀가 갚아야 돼요. 왜냐? 채무를 승계받은 거니까. 세금 당사자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때 이걸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10억 원에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지만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6천만 원이니까
자녀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증여세는 누가 내죠? 수중자인 자녀가 낸단 말이에요. 자녀가 2억 2천 내냐 6천만 원 내냐 차이가 커요. 근데 연부연납하면 이건 낼만 하거든요. 그리고 6억 원에 대해선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주니까 땡큐죠. 왜냐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자, 문제는 다음이에요. 자녀가 채무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 임대 보증금을 미래 전세금을 내주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자녀가 변제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주택을 팔 때나 아니면 채무가 영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언제 그러면 국세청이 채무 사후 관리를 하느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6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녀가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좀 끝날 때쯤 되면 3억 원에 150으로 바꾸자. 바꿀 수 있죠. 그럼 15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니까 자녀가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땡큐죠. 그러면 차익인 3억 원. 왜냐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줄어든 내역이 생기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요. 이걸 누가 변제했냐? 자녀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을 해봐요. 한 1, 2년 지나고 했다고 쳐봐요. 3억 원의 자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거 결국 부모님이 몰래 갚아줘가지고 다시 증여 추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의 승계는 정말 조심히 하셔라. 채무 사후 관리는 이거는 매년 하고 있고 매년 세무조사의 대상입니다. 계좌이체 증여세 조사하면 50%가 아닐 수도 있고 50%보다 적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죠. 신고불상시 가산세가 20%, 그 다음에 납부불상시 가산세는 연마다 한 8, 9% 올라가니까 조사가 5년 이내에 나오냐 5년 이후에 나오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증여세 조사는 10년 아니냐. 근데 10년 아니에요. 10년, 그 다음에 약간 나쁜 행위하면 15년, 정말 나쁜 행위하면 뭐죠?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알았어요. 국세청이 알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세청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30년 거의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50%라는 그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근데 다 말씀드렸잖아요. 면밀하게 볼만한 세무사의 여력이 안 되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진 않아요. 정말 명확한 거. 그리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 이체된 내역이 오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조사를 23년도에 한다고 쳐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아니 빌려준 거다. 2년 후에 갚기로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몇 년 이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자 변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원금을 갚은 내역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차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17년도, 18년도에 만약에 큰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리스트망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원금 상환 1원도 안 했어. 이자 한 번도 안 줬어.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몇 억 주는데 이자를 당연히 받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차용증 쓰셨습니까? 뜨끔하실 거예요. 차용증도 안 썼을 거예요. 언제 돈 받았는지도 기억도 못 하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세법상의 금융습관은 아주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조사가 났을 때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조사가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개수가 늘었어요. 예전 증여세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많이는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업무도 이미 너무 많고 상속세 할 때 10년 것만 걷어도 충분하니까 괜히 맨날 증여세 세무조사하면서 민원인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택 취득자금을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자녀가 옛날에 이 돈 받고 지금 와서 주택을 취득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자녀가 깜빡이에요. 이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금 출처 소명을 타고 갔더니 부모님이 준 거예요. 그런 주택 취득자금 소명은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로 시군구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군구청에서 봤는데 형태가 이상하다, 실거래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냐? 부동산원으로 가요. 그리고 그 가액에 대해서 소명이 안 돼. 증여세 이슈가 될 것 같아. 어디로 가요? 국세청으로 가요. 세 군데서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늘었어요. 그 주택 그럼 취득을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그럼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보고 유관기관인 일선 세무서에 통보. 그럼 세무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증여자금이네. 그럼 증여세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가산세 몇 년치 거 쌓여있죠? 한 5년, 6년 거 쌓여있죠?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7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행적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면 피할 수 있다.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위험한 질문인데 지금 여러분 차용증은 진짜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쓰는 거예요. 빌린 셈 치고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뭔가 피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나는 이게 본질은 증여인데 형태는 차용으로 해달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차용증 써놓고 차용증대로 여러분 이자 갚으셨어요? 거래 계좌 내역은 속일 수가 없어요. 과거의 거래 내역은. 지금 와가지고 18년도에 거래 계좌 내역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많이 이제 목격하는 거죠. 차용증 안 쓰는 경우요. 예, 차용증 안 쓰고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도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은 그냥 증여가 된 거고 진짜 이 자녀가 변제했다고 해볼게요. 변제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자 내역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약간 증거적인 게 있어야 소명할 때도 상당히 좀 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용증을 쓰면 그 당일날 쓰세요. 그리고 차용증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진짜 돈을
빌린 거예요. 알죠? 빌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는 거는 그거예요. 이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봐요. 이제 자녀가 20살 딱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20억 빌려주고 그걸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서 갚겠다. 근데 얘는 학비도 받고 있고 생활비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20억을 빌려준 걸 과연 차용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두 번째로는 차용증은 당일에 무조건 써라. 당일에 쓸 때 인감증명서를 전 떼라고 해요. 왜냐면 차용증 쓴 날짜랑 인감증명서까지 떼서 스캔해놓고 본인의 이메일에 보내놓으세요. 이게 대용량 첨부 아니면 이메일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갖고 계셔라. 왜냐면 추후에 소명 났을 때 허겁지겁 차용증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차용증에 당연히 변제된 금액, 그 다음 변제할 금액, 그 빌린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거 설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도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감증명서만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실질적으로 변제를 해요. 진짜로 차용이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근데 이거 누가 하느냐? 저에게 자산을 맡기고 있는 자산가분들은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증여로 되면 그분들은 더 위험해요. 몇 억을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차용이에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진짜로 사업 파트너예요. 돈을 진짜 갖고 계세요. 실질적인 차용이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 월마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여러분 차용이라고 믿을 수 있겠죠. 출금을 해서 이제 자녀에게 주면 안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500만 원 이상의 출금을 하면 창구에서 말을 합니다. 이 자금 어디다 씁니까? 물어봐요. 그게 그냥 안부차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걸 FIU라는 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통보하게 돼 있고, 계속 반복적인 금액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불법 자금일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돈 인출하면 바로 이거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자금의 인출 시점과 자녀가 그 통장을 입금을 해서 쓰는 또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말씀 하세요. 자녀가 현금을 쓰면 되지.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100만 원 이상 현금 써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세요? 저 20년간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현금을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금은 인터넷 거래나 신용카드로 되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자동차 살 때 뭐 그럴 때 현금 보따리 갖고 가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받는 입장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떤 자금인 줄 알고 내가 현금을 받아? 그 소명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분들도 전부 다 뭘 받냐면 이체해 주세요. 기록 남길게요. 사업용 계좌는 무조건 계좌에 이체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안 받기를 원하진 않아요. 결국은 100만 원 이상 현금을 쓸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뭐 열심히 뽑았어요. 1억 원을 뽑았어. 자녀가 그 1억 원 쓰려면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현금으로.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1년에 카드 쓴 내역이 나오잖아요. 우선 그거 보면 뭘 생각하죠? 반성부터 하셔야죠. 돈 많이 썼으니까. 반성부터 하시고 그 통계치 한번 내보세요. 통계치가 얼마 정도 쓰냐면,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세전급여의 한 40% 정도 써요. 40% 정도를. 그러니까 12,000원 기본 쓴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은 2,000 쓴다고 해봐요.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5년. 현금을 무구 주구장창 썼을 때. 근데 교통카드는 현금이 안 되잖아요. 갈 때마다 그 토큰 넣어가지고 하실 거예요. 500원 보증금 받아가면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결국은 일부 자금은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탈세한 사람들 집에 가서 이렇게 찍잖아요. 38 기동대 가가지고 막 이 사람 탈세했다고 막 집에 막 커튼 뜯고 막 어디 막 침대 뜯고 하잖아요. 그럼 죄다 뭐가 나오죠? 현금이 나와요. 간단해. 그 사람들 현금을 못 써서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통장에 돈을 쓸 수 있으면 그러게 안 했겠죠. 그 사람 이미 통장에 다 압류됐을 거고, 돈을 못 쓰니까 죄다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현금 증여 같은 경우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차라리 증여재산 공제까지는 최대한 좀 빨리 증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걔를 증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 자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면 그 회복에 대해서는 자녀가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자녀가 태어나면 2천만 원으로 미국 주식 계좌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당주 위주로 살아. 그럼 현금을 줬을 때는 어차피 이자밖에 못 돌리는데 미국 주식 사고 배당주 사서 그 배당주에 대한 배당이 계속 쌓이게끔 해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그 대부분 유명한 소비주 위주로 살 수밖에 없겠죠. 배당이 잘 나오는 것들. 워렌 버핏 형이 맨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사서 이제 자녀가 계속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0세, 10살, 20살, 30살까지 주게 되면 2천, 2천, 5천, 5천이니까 1억 4천이에요. 그러면 얼마 금액 안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 4%로 제가 쭉 계산해 봤거든요. 한 2억 3천 정도 돼요. 30살쯤에. 그럼
그럼 우리나라가 평균 결혼이 이제 33살, 그리고 이제 결혼 평균 자금이 한 3억 3천 정도 드는데,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있으면 해볼만 하겠죠. 저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마중물 최대한 빨리 좀 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려요. 선생님이 그럼 2천만 원의 계좌를 이제 불리겠다고 이제 미치듯이 데이 트레이닝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영살이 갖고 있는 계좌예요. 그분이 물론 나보다 돈 많으면 형이지만 데이 트레이닝을 못 하신다고요. 뭔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게 재산이 막 예를 들어 몇 억으로 증가됐다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재산 증가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증여세는 정말 너무 많이 갈래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시고, 오히려 저는 요즘 권하는 방식 중에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너무 심플하고 가장 일반적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방금 주식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법인을 만들고 법인의 주주로 자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리고 추후에 팔면 매매소득도 발생할 거예요. 그럼 법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돈을 벌면 주주에게 뭘 해줄 수 있죠? 배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배당이 2천만 원까지 15.4%예요. 근데 배당은 매년 내고 끝. 근데 증여는 뭐다? 10년 내에 증여를 재차 증여를 했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합산. 세율은 높아져요. 여러분들 세목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 현금 증여를 했지만 제가 법인세 얘기를 왜 하냐? 배당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다른 형태는 자녀에게 줄 때 증여로서 합쳐지는 세목이 아니다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어떤 건 픽스돼 있고 어떤 건 기간이 픽스돼 있고 어떤 거는 그 세수가 픽스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믹스시켜서 어떤 식의 변형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저야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인에 대한 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정당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간 합산도 안 되니까. 응용이란 건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뭐 상가 건물을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 증여세를 못 내잖아요. 법인으로 옮겨 담아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법인을 옮겨 담을 때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연예인들이 왜 주구장창 부동산 임대법인 할 때 법인을 충청도에 만들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법인 소재지 만들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 중과를 안 받아요. 빌딩을 살 때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그게 4% 5% 더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그러면 4, 5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럼 법인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상속세나 뭐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믹스시키는 건 결국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 울타리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 합법적인 절차로요. 그러면 다양한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만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을 끌고 와서 얘를 줄이자라는 전략까지 짜보셨으면 좋겠어요.